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그를 학대하는 며느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취약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밤, 서울 강남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의 불빛 중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서 70대 후반의 박순자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고, 몸은 마르고 작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 정도 되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 신혼여행 때의 사진, 그리고 아들 민석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도 담겨 있었지요. 남편은 대형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며 가족에게 풍족한 생활을 제공했어요.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아들 민석과 며느리 유진, 그리고 손자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순자 할머니가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자신의 칠순잔치 사진이 나왔어요. 3년 전 찍은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은 마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웃음과 달리 현실의 가정은 점점 냉랭해져 가고 있었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순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혼동하거나 때로는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의 태도였답니다. 특히 며느리 유진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어요. 한때는 상냥하고 친절했던 유진은 이제 시어머니의 실수에 참을성을 잃었고 자주 짜증을 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생각했던 이 변화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유진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며 때로는 필요한 약을 제때 주지 않기도 했답니다. 아들 민석은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그가 집에 있을 때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긴장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지요. 아니, 어쩌면 알아차리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아내의 돈으로 새 사업을 시작한 민석은 유진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고, 어머니보다 아내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방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유진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또 사진첩을 보고 있느냐고. 그런 낡은 것은 다 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놀라서 사진첩을 가슴에 꼭 안았지요. 유진은 한숨을 내쉬며 내일 아침 병원에 가야 하니 일찍 자라고 말하고는 방을 나갔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치매 진단 이후로 며느리의 차가운 대우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들이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아침부터 짜증을 내며 할머니의 옷차림에 불만을 표했지요. 할머니가 입으려 했던 옷을 빼앗아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이런 노인네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다고 불평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이 고른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병원에 도착한 후 유진은 간호사에게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치매 증상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과장되게 설명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요. 의사가 순자 할머니의 상태를 검사하는 동안 유진은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검사 결과 의사는 순자 할머니의 상태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약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유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는 약을 처방받아 병원을 나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운전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통화 내용을 들으니 유진은 친구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만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모른 척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유진은 순자 할머니에게 약을 건네주며 방에 들어가 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후 유진은 서랍에서 할머니의 통장과 인감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다시 넣어 두어야 한다며 서둘러 확인했어요. 저녁이 되자 민석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유진은 즉시 표정을 바꿔 상냥한 아내의 모습으로 변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거실에 나와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민석은 어머니에게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며 잠시 대화를 나눴지요. 하지만 유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부르자 민석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식탁으로 향했어요. 식사 시간 동안 유진은 남편에게 오늘 회사 일은 어땠는지 물으며 관심을 보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무언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유진은 말을 자르거나 무시했지요. 민석은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식사 후 순자 할머니는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지만 유진은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할머니가 지난번에 그릇을 깨뜨렸다며 이제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온 순자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것은 그녀가 몰래 기록해온 일기였지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할머니는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며느리의 행동과 말들을 자세히 적어 두었지요. 수첩을 펼치자 날짜별로 정리된 내용이 보였어요. 6월 3일 유진이 내 통장을 몰래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6월 10일 유진이 내 약을 제때 주지 않았다. 6월 15일 유진이 친구에게 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와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사실 순자 할머니의 치매는 초기 단계였어요. 가끔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 유진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훨씬 심각한 것처럼 남편에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지요. 순자 할머니는 수첩에 오늘의 일을 기록한 후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냉장고를 열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혼란스러웠지요. 그때 부엌에 들어온 유진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했다고 설명했지만 유진은 그런 할머니의 행동이 위험하다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방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오늘도 기록을 시작했어요. 6월 20일 유진이 나를 부엌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증거를 모으자 아직 늦지 않았어라고 적었지요.
1시간 후 유진이 방문을 열고 아침을 가져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식사를 받았지요. 유진은 약도 함께 가져왔는데 순자 할머니는 약의 모양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약을 받아들었지요. 유진이 방을 나간 후 할머니는 약을 손수건에 싸서 베개 밑에 숨겼어요. 그날 오후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15살인 준호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끼는 착한 아이였지요. 준호는 할머니 방에 들어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미소 지었지요. 그때 유진이 방에 들어와 준호를 불렀어요. 숙제를 해야 한다며 할머니 방에서 나가라고 했지요. 준호는 아쉬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어요. 유진은 순자 할머니에게 아까 준 약을 먹었는지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약을 먹었다고 대답했고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지요. 저녁 식사 시간, 순자 할머니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아침에 받은 약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인지 몸이 이상하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민석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유진은 즉시 할머니가 또 핑계를 댄다며 치매 환자들이 그렇다고 말했지요.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유진의 말에 수긍하는 듯 했어요. 식사 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의 일을 기록하며 자신이 숨겨둔 약을 증거로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이렇게 증거를 모으면 언젠가는 아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 유진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진의 방으로 향했지요. 조심스럽게 서랍과 옷장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금고는 잠겨 있었고 열 수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웠지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금고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수첩했지요. 6월 21일 유진의 방에서 금고를 발견했다.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그날 저녁 민석은 출장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와 유진 그리고 준호만이 집에 있었지요. 식사 시간에 유진은 평소보다 더 무뚝뚝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불만스럽게 쳐다보며 시어머니가 치매라 밥 먹는 것도 힘들다고 준호에게 말했지요.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는 할머니를 몰래 바라보며 할머니가 상처받은 모습에 마음 아파했지요. 식사 후 준호는 할머니 방에 가서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손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밤이 깊어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유진이 약을 보관하는 캐비닛을 열어 살펴보았지요. 여러 종류의 약들이 있었는데 그중 몇 개는 할머니의 처방약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약들의 사진을 찍고 다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지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순자 할머니에게 아침 식사와 함께 약을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약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했지만 정작 약은 먹지 않고 다시 숨겼지요. 유진이 방을 나간 후 할머니는 그 약을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다른 약들과 함께 모았어요.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준호가 돌아오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방으로 불러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요. 준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할머니의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준호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유진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이 의심스럽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까지.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의 말을 들었지요. 처음에 준호는 반신반의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할머니가 숨겨둔 약과 수첩을 보여주자 준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할머니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거운 표정이 되었지요. 준호는 할머니에게 도울 방법을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준호에게 학교에서 돌아올 때 몇 가지를 사달라고 부탁했지요. 작은 녹음기와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지요. 그날 저녁 준호는 학원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할머니가 부탁한 물건들을 사러 간 것이었지요. 그는 작은 녹음기와 추가 배터리 그리고 할머니가 부탁한 다른 물건들을 샀어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아무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물건들을 전달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녹음기를 숨기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오래된 손가방 안쪽에 녹음기를 붙이기로 했지요. 이 가방은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어서 유진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녹음기를 항상 켜두었어요. 특히 유진이 방에 들어올 때면 항상 녹음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지요. 하루 종일 녹음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며칠이 지나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유진이 친구와 통화하며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민석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 그리고 할머니에게 부적절한 약을 주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녹음기와 할머니의 수첩에 기록되었지요.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녀는 순자 할머니에게 방에 있으라고 했지요.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어두고 녹음기를 켠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유진과 그녀의 친구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순자 할머니의 재산과 집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유진은 시어머니가 치매로 완전히 정신이 없어져서 곧 모든 재산 관리를 자신이 맡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지 상담하는 것처럼 들렸지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임을 알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누워 모든 대화를 녹음했지요. 그날 저녁 민석이 퇴근한 후 유진은 평소와 다르게 다정한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대했어요.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며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경계하면서도 유진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에 혼란스러웠어요. 식사 자리에서 유진은 민석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전문적인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머니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지요. 식사 후 민석은 어머니의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요양원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지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야기하려 했지만 민석은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진이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미 아내의 편에 서 있었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민석은 출장으로 3일간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유진은 남편을 배웅한 후 태도가 급격히 변했지요. 그녀는 순자 할머니에게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와 보여주며 곧 이사 갈 거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거부하자 유진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됐다며 짜증을 냈지요. 순자 할머니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녹음기와 수첩 그리고 모아둔 약들을 확인했지요. 이제 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할머니는 그를 방으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어요. 유진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지요.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는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모은 증거들은 분명했지요. 준호는 할머니에게 도울 방법을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준호에게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이 모든 증거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바로 유진이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준호는 엄마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준호는 조용히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거실에 숨었지요. 얼마 후 유진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재로 향했지요. 준호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어요. 유진은 서재에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금융 서류와 부동산 관련 문서들을 찾는 것 같았지요. 준호는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했어요. 유진이 몇 가지 서류를 복사하는 모습까지 담을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에게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지요. 이제 민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갑자기 요양원 직원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내일 요양원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말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민석이 돌아오기 전에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요양원 직원들이 왔을 때 유진은 시어머니의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준호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지요. 준호는 학교에서 이 문자를 받고 즉시 집으로 달려왔어요. 집에 도착한 준호는 요양원 직원들과 유진이 할머니 방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유진은 시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며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지요. 준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에게 다가갔어요. 준호는 직원들에게 이것이 할머니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할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설명했지요. 유진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어요. 그녀는 준호에게 학교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냈지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찍은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유진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준호는 엄마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학대한 증거도 있다고 덧붙였지요. 유진은 얼굴색이 변하며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어요. 그는 요양원 직원들에게 이 상황이 오해라고 설명하며 할머니가 아직 요양원에 갈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지요. 직원들은 혼란스러웠지만 가족 간의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하고 떠났어요. 유진은 분노했어요. 그녀는 준호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쳤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준호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떠났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말했지요. 유진은 격분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지요. 준호와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민석의 귀가를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자 민석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연락했기 때문이었지요. 민석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준호는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하며 할머니와 함께 모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지요.
거실에 앉은 민석은 어머니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민석에게 준호와 시어머니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기와 모아둔 약들, 준호가 찍은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아들 앞에 내놓았지요. 그녀는 차분하게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노렸는지 설명했어요. 처음에 민석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녹음된 유진의 목소리와 준호가 찍은 영상을 보며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특히 유진이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었을 때 민석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유진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그는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자신도 몰랐다고, 처음에는 단지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을 뿐인데 점점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지요. 민석은 긴 침묵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지요. 유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녀는 민석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석은 단호했어요. 그는 어머니와 아들을 속이고 해친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지요. 그날 밤 유진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떠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가족이 깨어진다는 슬픔이 더 컸지요. 민석은 어머니의 방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고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을 후회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다 지나갔다고 위로했어요. 준호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그는 할머니가 얼마나 강인한지 그리고 영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안아주었어요. 그녀는 준호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준호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지요. 몇 주 후 순자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스트레스와 불안이 사라지자 치매 증상도 완화된 것처럼 보였지요. 물론 여전히 가끔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가족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민석은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평일에도 일찍 퇴근하려 노력했지요. 준호는 할머니의 치매 관리를 돕기 위해 관련 책을 읽고 공부했어요. 그는 할머니가 기억력 향상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매일 함께 산책을 나갔지요.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가족이 되었지요.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비록 치매라는 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행복했지요.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민석과 준호에게 자신의 수첩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몰래 기록할 필요가 없지만 기억력 유지를 위해 계속 일기를 쓸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석과 준호는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했어요. 그들은 앞으로도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노인 학대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며 때로는 재산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매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처럼 그들도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종종 숨겨지거나 무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준호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민석처럼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그들도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남아있는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